누가 내 머릿속을 조종하고 있어. 죽이고 싶고 파괴하고 싶어 미치겠어. 세자 마마께서 또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1760년 어느 밤 창덕궁 깊숙한 곳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 상궁이 피 묻은 옷가지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궁녀 둘이 무거운 것을 천으로 감싸 끌고 갔습니다. 달빛도 피해가는 듯한 그날 밤 창덕궁에서는 또 한 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아들 왕세자 사도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것은 1750년대 중반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발적인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내관을 때렸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는 식이었죠. 궁궐 사람들은 이를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왕세자의 실수를 바깥에 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훗날 자신이 쓴 한중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자가 사람을 해하기 시작하시니 하루가 멀다 하고 궁중에 병고가 일어났다. 그녀는 남편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세자빈으로서, 아내로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궁녀들은 밤만 되면 숨을 죽였습니다. 세자 마마가 밤중에 궁궐을 배회하는 날이면 모두가 방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세자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세자 마마 오신다는 속삭임이 들리면 궁녀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어떤 궁녀는 너무 무서워서 몸을 떨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내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자를 가까이서 모시는 내관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해야 했습니다. 세자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그 순간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실제로 여러 명의 내관이 세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체는 밤중에 몰래 치워졌습니다. 상궁들이 나서서 흔적을 지우고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는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가는 시신은 언제나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고 사인은 항상 병사였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어야 했습니다. 왕실의 수치를 밖으로 알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조차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후세 역사학자들은 적어도 100명은 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궁녀, 나인, 내관, 상궁. 신분은 달랐지만 그들 모두는 왕세자의 광기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영조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몰랐을까요?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마마께서 요즘 이상하시다더라. 궁궐에서 사람이 자꾸 죽는다던데.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왕세자를 고발한다는 것은 곧 영모였으니까요. 영조는 정말 아들이 저지른 일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요?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길까봐 눈을 감았던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1760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세자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통제 불가능해졌고 궁궐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궁녀가 저녁까지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왕세자가 어떻게 살인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끔찍한 비극 뒤에는 더욱 슬픈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그만 미워하십시오. 세자가 영조 앞에서 온몸을 떨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6이었습니다. 영조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또 글을 잘못 읽었다. 내가 몇 번을 가르쳐야 하느냐. 세자의 몸은 경련하듯 떨렸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습니다. 그날도 세자는 아버지 앞에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735년 정월 21일 영조는 41살의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늦둥이였습니다. 영조는 이 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자신은 숙종의 후궁 무술이 최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어머니 때문에 평생 콤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형인 경종이 독살되었다는 의혹까지 받으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자신의 아들만큼은 완벽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정통성 있는 왕세자로 말입니다. 어린 세자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면 금방 외웠고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영조의 기대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시켰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이것도 모르느냐? 내가 너만 할 때는 벌써 다 알았다. 세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고 새벽부터 일어나 글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세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1744년 세자의 나이 10살 때였습니다. 영조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겠다. 조정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립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10살 소년이 나라의 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세자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었습니다. 대신들 앞에서 판단을 내려야 했고 백성들의 상소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판단하면 영조가 달려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세자는 아버지 앞에만 서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방금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든다며 벗어던지고 새 옷을 찾았습니다. 옷에 작은 주름만 잡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궁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다려도 세자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옷은 더럽다. 다시 가져와라. 하루에 옷을 만드는 나인들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의대증이었습니다. 옷에 대한 강박증이었죠. 현대의학으로 보면 심각한 강박장애의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자 마마께서 까다로우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 세자는 며칠씩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영조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만 보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몸이 떨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이런 아들을 보며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1755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자가 내관 하나를 불렀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가 났습니다. 내관이 세자의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손에 있던 물건으로 내관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관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내관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날 밤 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자는 계속 사람을 죽였습니다. 첫살인의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참지 못할 때마다 살인이 반복되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이었습니다. 영조가 만든 괴물이었습니다. 과도한 기대, 끝없는 질책, 사랑 없는 교육이 천재 소년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세자 마마께서 궁궐을 돌아다니신다던데 궁녀들이 숨죽여 속삭였습니다. 해가 지면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도 일찍 껐습니다. 세자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복도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오면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습니다. 이런 공포가 일상이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755년을 지나며 세자의 살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해하시니 궁중이 편할 날이 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어젯밤에는 누가 죽었을까 걱정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살인마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임신한 궁녀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때 세자가 나타났습니다. 궁녀는 급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세자는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의 아이냐? 궁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관 아무개의 아이옵니다. 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세자는 품에 있던 칼을 꺼냈습니다. 내가 보기 싫다. 궁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임신한 여인과 태어나지 못한 아이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나인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정성껏 만든 옷이었습니다. 세자에게 옷을 바쳤을 때 나인은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옷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솜씨가 형편없구나. 나인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마. 다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분노는 이미 폭발했습니다. 세자는 그 자리에서 나인을 찔러 죽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옷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내관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내관은 세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자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이 음식은 왜 이렇게 짜냐? 내관은 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마. 당장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관의 목을 손으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관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자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내관은 그렇게 질식사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살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세자에게는 논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충동만 있었을 뿐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간언을 했습니다. 마마,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지만 세자는 아내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해경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언제 세자의 칼날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뒤처리였습니다. 시체가 나오면 상궁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피를 닦고 시체를 천으로 감싸고 밤중에 몰래 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울면서 시신을 거두어 갔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진실을 밖에 알리면 그 사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자의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밤이 되면 궁궐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세자는 잠을 자지 않고 궁궐을 돌아다녔습니다. 손에는 늘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누구든 마주치면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궁녀는 너무 무서워서 궁궐담을 넘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각되어 잡혔습니다. 세자는 그녀를 직접 처형했습니다. 도망치려 했느냐? 내 죄를 받아라.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궁궐은 감옥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자 마마께서 이상하시다. 궁궐에서 사람이 자꾸 죽는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왕세자를 비난하는 것은 역모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영조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고 주장합니다.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서였다는 것입니다. 세자가 폐위되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궁궐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누군가 죽고 아침이 되면 없던 일처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옷을 벗고 뒤주에 들어가라. 영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창덕궁 뜰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이 세자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762년 초 더 이상 세자의 광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영조를 찾아왔습니다. 전하, 세자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영조는 괴로워했습니다. 자식을 버려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영조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다.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이미 통제 불가능했습니다. 언제 왕인 자신마저 죽일지 몰랐습니다. 윤호월 13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영조 앞에만 서면 늘 그랬습니다. 영조가 말했습니다. 너는 왕세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나라를 위해 내가 결정을 내려야겠다. 세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옷을 벗어라. 세자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저 뒤주에 들어가라. 뜰 한쪽에 커다란 뒤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달려왔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녀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러가라.
해경궁은 끌려갔습니다. 2살짜리 원손 사는 날에 정조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린아이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무서웠습니다. 세자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잘 자라거라.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자는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좁았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세자는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5월의 더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뒤주 안은 숨이 막힐 듯 더웠습니다. 세자는 땀을 흘렸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간신히 소리쳤지만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세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몸을 펼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갈라졌습니다. 세자는 뒤주를 두드렸습니다. 제발 나를 꺼내 주십시오.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세자는 대소변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배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자신의 배설물과 함께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영조는 매일 뒤주를 확인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뒤주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영조는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뒤주는 열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세자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환각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칭찬받던 날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후회했습니다. 여섯째 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온몸의 수분이 빠져나갔습니다. 일곱째 날 세자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여덟째 날 1762년 윤오월 21일 오후였습니다. 뒤주 안이 조용했습니다. 영조가 뒤주를 열었습니다. 세자는 웅크린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28배 젊은 나이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오열했습니다. 어린 정조는 할아버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정조의 마음에 평생 상처로 남았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시신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내가 죽였다.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날이었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하노라. 1899년 고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13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제야 역사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너무 늦은 명예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괴물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정조는 평생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광경을 2살 때 목격했습니다. 정조의 마음속에는 평생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 왕이 된 후에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화산으로 옮겼습니다. 최고의 명당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정조는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바꾸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완전한 복권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1899년이 되어서야 고종이 완전한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장조로 추존되었고 황제로 격상되었습니다.
죽은 지 13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세자는 정말 괴물이었을까요? 현대의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정신의학 전문의들이 한중록과 실록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중증 정신질환자였다. 조현병의 증상이 뚜렷했습니다. 환각, 망상, 충동조절 장애가 모두 나타났습니다. 조울증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폭발적인 분노가 반복되었습니다. 의대증은 강박장애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었습니다. 영조의 학대가 만든 트라우마였습니다. 현대라면 치료받을 수 있었던 질환들이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했다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조선에는 정신의학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세자가 미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영조에게 있었습니다. 과도한 기대, 끝없는 질책, 사랑 없는 교육이 아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10살에 대리청정을 시킨 것은 아동학대였습니다. 영조 자신도 이를 알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른 주장도 합니다. 노론 세력이 세자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세자의 광기를 과장했고 영조를 부추겼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노론은 세자의 죽음으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실은 복합적입니다. 사도세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영조의 학대 피해자였고 시대의 무지가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신질환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입니다. 괴물이나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부모의 과도한 기대는 자식을 망칩니다. 사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셋째,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사도세자의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적절히 대응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자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내도 신하들도 그저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1762년 여름 뒤주안에서 죽어간 젊은이는 조선 왕조의 비극이었습니다. 권력도 왕실도 그 누구도 정신질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누구나 마음의 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고 이해받는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계속됩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